제가 이 주사일제를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하루 더 실래다 경제 멈춘다. 근데 멈추지 않았거든요. 수요일날 나오기 싫다.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은 소세지 공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시간 더 일하면 1시간 더 아프시 나오고 월화 집중해서 일하고 수요일날 푹 쉬고 묶음이라고. 괜찮죠. 반포에 무슨 청약하는데 25억 넣고 30억 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금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청년들 25억 없겠죠. 이젠 대출 규제를 넣으니 상당량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만. 이거는 진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진보 정부라면서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그거에서 한 방에 30억 버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눈 뻘개지게 코인하고 서학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자본소득의 상승률을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올려볼까요? 1,000원 올린다고 격차가 줄어들까요? 부의 축적을 젊은이들에게 해줘야 된다. 저는 우리 보수가 이런 이슈들을 용기 있게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 때 이민정책으로 싸우지 않은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민의 문제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사회 분열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필요하다 들어와라. 대학이 비었다 유학생 받자. 또 우리나라 특정 국가의 물체율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민과 외국인 정책도 구분이 안 되고 근데 지금 굉장히 준비 없이 문을 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왜 이민이 필요한 것인가? 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을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살게 해야 되는가? 저는 단언컨대 한 가지 기준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국익이죠. 자선 사업하려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일반 이민을 대한민국 국익 외에 다른 기준으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외국인을 대한민국 땅에 발들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정책은 그런 기준이 되게 모호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인 무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과 사업하지 말자, 거래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거지 중국에 도움이 되려고 우리나라가 사업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도대체 우리 인구의 몇 %가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게 적절할지 아무 기준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280만 명입니다. OECD 기준으로 인구의 5%가 넘어가면 다민족, 다문화 국가라고 불립니다. 근데 우리가 2024년 작년에 이미 5%가 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국민들도 모르게 발생하냐면 외국인 밀집 지역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고루 퍼져 살면 외국인이 많이 늘었구나 국민들이 알 텐데 어떤 지역은 막 80%.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지역이 밀집하다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자, 그럼 280만 명 중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또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종교는 좀 따져봐야 될까요? 말까요? 그리고 유학생들 중에 얼마만큼을 우리 이민으로 받아야 될까요? 질문이 끝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 미국 보면 H1 비자 쿼터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별 쿼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별 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게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누더기 같은 이민 정책을 계속하다 보면 이민 정책도 실패할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 혐오 정서가 반발하는 국민들 중심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호 장관이나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건 저희 윤석열 정부 때 이민청하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협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줄 듯 하더니 법 통과를 안 시키고 끝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라도 하루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만들자. 마약 들고 오는 외국인 다시는 한국에 못 오게 해줘. 한국 와서 범죄하는 외국인들 절대로 못 들어와야죠. 지금은 외국인 체류는 법무부, 일단 들어오면 행안부, 또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부.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내국인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죠. 이분들 왜 안 규제합니까? 이렇게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무조건 관광비자로라도 들어가라. 제주도 무비자니 들어와서 배 타라. 말이 됩니까? 코로나였죠. 정부가 2인 이상 집합금지, 6시 이후 금지, 온갖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 했었죠.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피해를 받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부 규제를 불복하겠다, 문 닫지 않겠다 반발을 시작했었습니다. 헌법 23조에 국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적당한 상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켜서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까지도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영업 제한을 하면 국가가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옛날에는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의무가 된 겁니다. 국가가 남의 재산에 손 댈 때는 충분하게 보상해야 되는 거죠. 저는 토요일도 학교 다니는 세대였거든요. 놀토, 뭐 퐁당퐁당 생기다가 주 5일 토요일 학교 안 갔습니다. 그때 기사들이 똑같았습니다. 하루 더 쉴래다 나라 망한다. 하루 더 쉴래다 경제 멈춘다. 근데 멈추지 않았거든요. 주 4일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주 6일제로 가자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이 주 4일제를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제안했는데 판교에서 만난 아주 젊은 벤처 사업가였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IT 벤처를 했는데 구인 광고를 냈는데 돈은 꽤 괜찮게 준다고 했는데 안 오더랍니다. 근데 주 4일제를 걸었더니 이력서가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을 결국 고용했는데 왜 그 쟁쟁한 이력에 이렇게 시작하는 벤처 창업에 왔습니까? 그 여성이 내가 이제 막 결혼하고 육아를 하는데 그 전에 다니던 직장은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면 9시 반 10시가 된다. 도저히 눈치 보여서 못 다니겠다. 근데 주 4일제로 하고 하루만 적어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장담컨대 내 성과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 여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성은 매우 뛰어난 성과를 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력 채용 회사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하루 8시간 9 to 5 진짜 초집중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럼 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전화도 끊고 진짜 미친듯이 일하는 그 시간이 나머지 시간은 뭐 어떻게든 보내는 시간이죠. 그렇죠.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 가면 거기서 20%만 더 집중해서 일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은 소세지 공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더 일하면 1시간 더 아웃풋이 나오는.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은 뛰어난 창의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초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김치가 되면 일 못하죠.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날 12시까지 근무해 봤지만 근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5.5일째 했죠. 그때는 하다가 야 이럴 바엔 그냥 5일째 하자. 그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로도 그것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생산성의 문제는요 자본의 투자와 그 다음에 집중입니다. 그리고 AI로 이제는 시스템이 전환될 텐데요. 진짜 거의 예외 없이 주 4일제로 했더니 생산성에 이상 없고 또 늘어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당도 자율적인 주 4일제를 해야 된다. 공무원부터 강제적으로 하는 건 반대다. 공무원은 이번에 맨 마지막에 하자. 하지만 기업들이 주 4일제 하자고 하면 그 20% 일 못하니까 그거만큼 일단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 재정 지원. 그리고 한 1년, 2년 해보고 재정 지원은 1년만 한다. 그 안에 너희가 생산성을 향상해서 만들어서 보조금 없이도 갈 수 있으면 가고 다시 돌아오려면 돌아와라. 그런 지원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광하든지 수요일날 나오기 싫다. 월화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 일하고 이틀 쉬고 그럼 참 좋겠다. 월화 집중해서 일하고 그날 회식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하고 수요일날 푹 쉬고 목금 일하고 괜찮죠. 설문조사 했더니 압도적으로 수요일 쉬고 싶다고. 저는 우리 보수가 이런 이슈들을 용기 있게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희망을 주고 더 스마트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런 답을 주는 보수가 돼야지. 누가 그랬던 말을 기억이 납니다. 특정 지역의 소득이 다른 지역의 소득의 7배를 넘어가면 사회가 깨지기 시작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의 핵심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자산이죠. 우리가 해방 이후에는 모두 다 가난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요익당했습니다. 자본을 쌓아놓고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의 격차보다 자본의 격차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큽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젊어서는 몸뚱이를 써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나이가 들면 모아둔 돈으로 사는 거다. 그게 자본주의 원칙의 거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격차가 지금 너무 나고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께 집이나 가게를 물려받지 못하면 평생 몸뚱이를 써서 살아야 되는 첫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없이 노동소득,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소득의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 경제정책은 자꾸 뭐 최저임금 10,000원 올려볼까요? 1,000원 올린다고 격차가 줄어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자산을 진짜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친구라면, 부부라면 이 정도 자산은 축적할 수 있다. 지금 뭐
반포에 무슨 청약하는데 25억 넣고 30억 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현금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게임이 그렇죠, 됐습니다. 청년들 25억 없겠죠. 이젠 대출 규제를 넣으니 상당량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만 몰아줄 꼴이 됩니다. 몰아줬죠. 이거는 진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진보 결과적으로. 정부라면서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그 리그에 아니 그거에서 한 방에 30억 버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눈 뻘개지게 코인하고 서학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자본소득의 상승률을 체감하기 때문에 부의 축적을 젊은이들에게 해줘야 된다. 서울시장 얘기는 뭐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은 무슨 인기 있는 정치인의 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보수 진영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보수를 일단은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나가서 이기나 보단 지금 큰 틀에선 보수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시 구체적인 신뢰를 줄 수 있나, 저는 그 작업에 지금은 제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중도 우클릭에서 다 먹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 요제들을 보수적으로 재해석할 용기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결국 싸움은 여기서 벌어지.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원내에서 하고 원외에서 같이 생각을 하는 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만나고 모으고 있습니다. 마포는 저 조정훈의 정치의 고향이자 기준선입니다. 제가 599표 차를 이겼지 않습니까? 거의 40년 만에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보와 보수가 붙는 38선이라고 봅니다. 미국 정치를 얘기하면 소위 스윙 스테이트, 나의 의정 활동이나 지역 활동이 마포에서 박수받을 내용이면 이거는 먹힌다. 마포에서 먹힌다는 건 중도, 소위 스윙 분들이 박수친다는 거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애 낳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 나이 때들. 저는 저의 고향 기준선 그리고 훈련소입니다. 마포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받는 정치를 해야 저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확장할 수 있다.